샬롬. 흑이권 13번째. 용서하세요. 난 백산월이라는 기생입니다. 늘 이 박사의 가르침을 받지요. 하고 악수를 정한다. 두 여자들도 부득이 하는 듯이 손을 내민다. 이 박사는 두 손을 마주 비비고 섰다가 겨우 흩어진 부스러기 용기를 주어 모아서 난 댁에 찾아간 일은 없는데 혹시 하인들이 잘못 본 게지요? 하고 어색한 변명을 한다. 아하! 하고 이번에는 성악으로 닦은 분명하고도 높은 소리로 제가 안 할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면 용서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나는 이 부인네들이 매시들이신 줄만 알았죠. 친구시거나 이 박사께서는 심술래 씨와 약혼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지 오래길래 호호호 하고 웃었다. 아니죠. 심술래 씨와 일시 교제는 있었으나 약혼했단 말은 허전이고요. 또 산월씨 댁에 찾아갔다는 것도 아마 댁하인들이 잘못 본 게지요. 하고 극히 엄중한 태도로 말을 한다.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창틈으로 내다보니까 이 박사 같으시고 또 음성이 이 박사 같으시고 허기는 명함을 주십사 하니까 명함은 아니 내시드구만요. 그러니까 이 박사와 똑같이 생긴 다른 양반이시든지 개지요. 하하하 용서하세요. 하고 산월은 고개를 흔들면서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는 동안에 여자들은 다 달아나고 말고 이 박사도 산월에게 잠깐 서양식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나가 버리고 만다. 산월은 이 박사가 쓰러진 뒤를 향하고 또 한 번 웃고 나서는 숭의 곁으로 온다. 어때요? 내가 언 엑셀런트 액트리스 한 빼난 여배우이죠? 하고는 위스키를 단숨에 쭉 들이키고는 한 손으로 이발을 받치고 으흐흐 하하하 하고 웃어워서 죽으려고 든다. 숭은 따라서 웃었다. 숭이 웃으면 산월은 더욱 우스워서 어깨와 등을 들먹거린다. 산월은 실컷 웃고 나서 약주 잡수세요. 많이 말고 꼭 석 잔만 잡수세요. 하고 산월은 잔을 들어 숭을 주며 한 잔 잡수셔야 제가 할 말을 하지. 그렇게 점잖게 하시면 무서워요. 자, 잡수세요. 하고 권한다. 술은 안 먹을랍니다. 하고 숭은 술잔을 받아 한편으로 밀어 놓으며 나는 살려올 사람들더러 술 먹지 말라고 권하는 저지에 있는 사람이야요. 술을 아니 먹더라도 하시는 말씀은 다 듣지요. 하고 준절한 거절을 누기기 위하여 방긋 웃어 보인다. 한 잔이야 뭐 권하던 제가 부끄럽지요. 하고 산월이가 다시 잔을 잡으려는 것을 숭은 손을 들어 산월의 발을 막으며 아니요 권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 번 호의를 거절하기는 참 거북한 일이니 내게 호의를 가지시거든 나를 거북하게 마시오. 하고 술잔을 들어서 산월의 손에 닿지 아니할 곳에 놓는다. 산월은 잠깐 머쓱하였으나 곧 평상의 기분을 회복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차를 탔는지 아세요? 하는 것은 조금도 농담이 아니었다. 숭은 대답할 바를 몰랐다. 아이고 벌써 수색이지 하고 밖을 내다본다. 차는 정거하였다. 과연 스시오 수색하는 역부의 소리가 들렸다. 수색이면 어떤가? 나는 영감 가시는 정거장까지라도 따라갈걸 하고 산월은 오늘 저녁에 어떤 손님에게 부름을 받았지요. 그 손님이라는 이는 이름을 말씀하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름은 말씀할 필요가 없고요. 그 손님이 한 5, 6일 연에서 나를 불러주셨지요. 그러자니까 돈도 꽤 많이 쓰고요. 그리고는 자꾸 우리 집에를 온다는 것을 별의별 핑계를 다해서 모면했답니다. 내가 기생 노릇은 하지만 내 집에 남자가 와서 자리에 누우는 선생님밖에는 없으십니다. 나를 믿으세요. 내일 일은 모르죠. 그러나 오늘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말이야요. 그 손님이 오늘은 꼭 어디를 가자고 조른단 말씀이에요. 배천 온천으로 가자는 둥, 평양을 가자는 둥, 오륙배를 가자는 둥, 내가 하얼빈 구경을 했으면 했더니 그럼 하얼빈을 가자는 둥, 말리 장성을 보았으면 했더니 그러면 산해관 열하로 두루돌아 구경을 하자는 둥 아주 열심히 하요.
나이는 한 50대니인데 나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는 것을 겨우 달래서 요다음 기회로 밀고 정거장까지 전송을 나왔지요. 했더니 이거를 주는구려 하고 왼손 무명지에 번쩍번쩍하는 금강성 반지를 보이며 이것이 약혼 반지라고요. 하하하. 그리고 제가 먼저 가서 좋은 데를 자리를 잡고 오라고 전보를 하거든 꼭 양복을 지어 입고 오라고 이것을 또 주겠지요. 참 난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도 안 보았어 하고 핸드백에서 양봉투 하나를 꺼낸다. 그 봉투는 여관의 용지였다. 겉봉에는 이라고 썼다. 글씨도 상당하다. 백산월 군. 산월은 그 봉투를 떼었다. 거기에서는 소절수 한 장이 나왔다. 액면이 쓰여 있다. 그리고 금 아무개라는 서명이 있고 네모난 도장이 찍혀 있다. 이름자는 산월이가 얼른 손으로 가려웠다. 산월은 그 소절수를 보고 혀끝을 한번 내밀더니 그리 중대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것을 접어 봉투에 넣어서 휴지 모양으로 그냥 테이블 위에 밀어놓고 다시 웃으며 그래 플랫폼에 서서 차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노라니까 웬 계집애 선생님 따라오던 계집애가 눈에 띈단 말씀이지요. 그래 보니까 허 선생님이란 말씀이야요. 그러니 그 손님을 내버리고 따라갈 수도 없고 눈으로만 혹시 전송을 나오셨나 차를 타시나 하고 그것만 바라봤어요. 허더니 차를 타신단 말씀이야요. 1등차에서 선생님 타시던 작판까지는 한참 아니야요. 하마터면 이를 뻔했어요. 그저 모자 안 쓰신 양반하고 분홍치마 입은 섹시하고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이쪽 어디를 그쪽만 보느냐 그러겠지요. 아니야요. 사람 구경해요. 그랬지요. 그래 퍽 섭섭해 하던걸요. 그러자 선생님이 차를 타시는 것을 보았길래 나도 따라 타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서 그 손님 비율을 좀 맞추어 주고는 차가 떠나기를 기다려서 뛰어오름을 했답니다. 역부가 야단을 하지만은 이래봐도 나도 테니스도 하고 바스켓볼도 한 솜씨랍니다. 이렇게 제가 영감을 아니 선생님을 따라왔답니다. 하고는 주연한 기색을 보이며 휴 한숨을 내쉰다. 숭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산월이가 저를 따라서 이 차를 탔다는 것이 참말 같지 아니하였다. 잡뼈는 어떡하고? 하고 숭은 의심을 품으면서 물었다. 안 샀어? 살새가 있나요? 하고 산월은 그제야 생각이 나는 듯이 웃었다. 그럼 부산서부터는 잣세를 물어야겠네. 그까짓 게 대수요. 하고 산월은 숭이가 아니 먹고 남겨둔 술잔을 당겨서 마신다. 그럼 어디까지 가시려우? 하고 숭은 좀 걱정이 된다는 듯이 묻는다. 귀찮아 하시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고 귀에 주시면 선생님 가는 데까지 따라가고 귀찮으시지. 기생년하고 같이 다닌다면 체면 손상되시지. 그럼 어떻게 해요? 불길같이 일어나는 사랑을 죽입니까? 사랑을 죽이거나 몸을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죽인다면 나는 몸을 죽일 테야요. 하고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조선 사람의 골격과 상무를 가진 양복 입은 사람 셋이 들어와서 산오리 쪽을 바라본다. 우리 나가요 하고 산오리가 먼저 일어선다. 숭도 따라 일어나서 새로 들어온 패들에게 등을 향하고 보이를 불러 셈을 치르고 1, 2등 자실이 있는 방향으로 나갔다. 숭이나 산오리나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 대하기를 원치 아니한 것이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서니 찬바람이 더운 낮에 불었다. 더 가야 2등 시료, 다음 1등 시려서 거기 서서 다음 정거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숭은 차벽에 기대어서 무심히 허공을 바라보고 섰다. 밖에서 여전히 눈이 오는 모양이어서 유리창으로 내다 보이는 것이 오직 흰빛뿐이었다. 산월은 비틀비틀 흔들리는 몸으로 억지로 평형을 잡으려다가 불의의 몸이 쏠리는 듯이 숭의 두 어깨에 손을 대고 숭의 가슴에 제 가슴을 꼭 마주대면서 술 냄새가 나는 입김으로 그리고 꼭 한
부인에 대해서는 죄인 줄 알지만 저는 기생생활 몇 달에 아주 열정에 대한 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학생 시대부터 잘 알아요. 정선이 집에 놀러 다닐 때부터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해서 부인은 용서할 겁니다. 음탕한 기생년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숭은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숭의 지금 생각에는 아내도 없고 여자도 없었다. 영원한 혼자 몸으로 산여울의 농부가 되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고 산월이가 걱정하는 것 같이 숭은 산월을 음탕한 기생이라고도 밉다고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숭은 산월에게서 정선에게서는 보지 못하던 무슨 깊은 것이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였다. 그리고 평생에 어떤 여성에게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숭이로서는 평생에 접한 유일한 여성인 아내로부터 학대를 받는 숭으로서는 산월의 이 헌신적이요 열정적인 사랑이 고맙고 기쁘기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숭은 이제 다시 어느 여자에게 장가를 들거나 어느 여자를 사랑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아내까지도 떠나고 온 사람입니다. 나는 일생에 다시 혼인도 아니하고 사랑도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숭은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향하였다. 부인과 떠나셔요. 하고 산월은 놀라는 듯이 숭의 몸에서 떨어졌다. 네. 하고 숭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산월은 그러나 다시 숭에게 매달렸다. 한 번만 한 번만요 하고 산월은 마치 바스켓볼에서 하는 자세로 숭에게 뛰어올라서 이때 날카로운 고동 소리가 들렸다. 긴 고동 뒤에는 작은 고동이 몇 마디 연해 들리고 차는 갑자기 하려고 애쓰는 격렬한 진동을 하였다. 산월은 마치 무서운 소리를 들은 어린애 모양으로 숭의 조끼 가슴에 낯을 파묻고 차는 정거하였다. 숭은 가까스로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다. 온통 눈이다. 바른 손편을 보니 거기는 산 옆을 깎은 비탈이다. 소나무들이 눈을 이고 있다. 승무원들이 등을 들고 기관차 편으로 뛰어온다. 무슨 사고요? 하고 숭은 차에 매어 달리면서 물었다. 치여 죽었소. 한마디를 던지고 승무원은 달아났다. 레킷이 하고 숭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산월이도 따라 내렸다. 다른 승객들도 많이 내렸다. 눈은 퍼붓는다. 어디쯤이요? 하고 숭은 뛰어가는 어떤 승무원에게 물었다. 바로 저기요. 아직 죽지는 아니한 모양이요. 하고 그도 뒤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숭은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관차를 향하고 뛰어갔다. 기관차 앞에서 한 2미터 되는 눈 위에 가로놓은 시체 하나가 있고 선로 눈 위에는 붉은 피가 점점이 줄기줄기 무늬를 놓았다. 숭이 기관차 머리를 지나서 시체 곁으로 가려는 것을 뒤로서 어떤 승무원이 붙들면서 가지 말아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숭은 멈칫 섰다. 기관차의 이마 불빛에 그 시체는 양복 외투를 입은 여자인 것이 숭에게 보였다. 구두 끝에 까만 에나벨의 불빛이 반짝거렸다. 숭은 까닭없이 흥분되어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의식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의미를 알아보려는 것만이 아니었다. 에그머니 하고 산월도 따라와서 숭의 발을 붙들고 섰다. 열차장이 전무차장이 좀 전자는 걸음으로 걸어서 시체 곁으로 가서 경찰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태도로 위선 시체의 주위를 둘러보고 피가 흐르는 시체의 머리를 들어보고 또 의사가 하는 모양으로 시체의 가슴을 헤치고 거기 귀를 대어보고 그리고는 손을 들어서 다른 승무원을 불렀다. 다른 승무원들은 장관의 명을 받은 군줄 모양으로 시체 곁으로 달려가서 열차장의 명대로 그 시체를 안아들고 숭이가 서 있는 앞으로 왔다. 에? 하고 숭은 승무원의 팔에 안겨 힘없이 목을 들이들고 있는 시체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쳤다. 정선이야 하고 산월이도 소리를 쳤다. 이 사람 아시오?
하고 전무차장이 숭의 말을 듣고 숭을 돌아보면서 발을 멈추고 묻는다. 네, 안 해요. 하고 숭은 실체의 뒤를 따라섰다. 네, 안 해요. 하는 말에 전무차장뿐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숭과 그 곁에 따르는 산호를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정선의 시신은 차창실로 올려려는 것을 숭은 전무차장과 교섭하여 아직 생명이 붙어 있으니 시신이 아니라는 조건으로 1등 침대 하나를 얻기로 하여 그리로 정선을 옮겨 뉘었다. 개성에서 내린다는 조건이었다. 차는 약 10분 이상 정거로 그 자리를 떠나서 여전히 달리기 시작했다. 숭은 열차장에게 응국고 재료를 얻어 우선 강심대를 주사하고 머리와 다리에 피 흐르는 곳을 가재와 붕대로 싸매고 그리고 산호를 맡겨놓고는 자실로 나아가 의사가 없는가 하고 물었다. 2등 이상을 탄 사람들은 다들 침대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모두 몇이 안 되는 중에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3등실에서 의사라고 자칭하는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의사가 가지는 재구가 없었다. 숭은 의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정선의 침실로 왔다. 그 의사라는 사람은 맥을 만져보고 귀로 가슴을 들어보고 아직 생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가버렸다. 차가 개성에 닿은 것은 새로 1시쯤 숭은 정선을 외과 간호부가 수술받은 환자를 안는 모양으로 안고 내렸다. 뒤에는 산월과 유월이가 따랐다. 정선은 숭의 품에 안겨 남성 병원으로 옮겼다. 먼저 전보를 받은 병원에서는 병실, 수술실, 의사, 간호부가 다 준비되어 정선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선이는 우선 수술대 위에 누임이 되어 강심대의 주사와 외과적 치료를 받았다. 가장 중상은 머리와 다리였다. 머리에는 왼편 귀로부터 정수리를 향하여 깊이 6cm, 깊이 골박에 달하는 상처가 있고 오른편 무릎은 달구가 되는 동시에 슬개골이 깨어졌고 그 밖에도 어깨와 허리에 피와 일혈이 있고 찰과상도 있었다. 정선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숭과 산월과 유월은 수술실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도무지 정선은 한마디도 소리를 발하지 아니하였다. 정선이가 병실로 옮겨온 뒤에 김 의사는 숭의 묻는 말에 대하여 오늘 밤은 지내봐야 알겠습니다. 뇌진탕이 되셨으니까 하고 의사에게 투견 무신경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간호부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고 나갔다. 숭은 따라가서 김 의사를 붙들고 밤 동안을 병원에 있어 달라고 정하였다. 그리고 제가 몸소 환자 곁에서 간호하는 허락도 얻었다. 벌써 새로 3시. 정선은 마치 아무 시름 없이 자는 사람 모양으로 꼼짝 아니하고 잤다. 이따금 전신이 약간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간호부는 1시간에 한 번씩 들어와 맥을 보고 주사를 놓았다. 숭은 침대 곁에 앉아서 줄곧 정선의 맥을 짚고 있었다. 가끔 세기도 하였다. 어떤 때에는 맥이 이른 쯤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120, 30까지 다시 올라가기도 하였다. 몸은 약간 더우나 열이 오르는 모양은 없었다. 맥도 점점 제자리를 잡아서 새벽 5시쯤에는 90과 100 사이에 있었다. 옆방에 있게 한 산월과 유월도 잠못 이루고 1시간 2~3번이나 들여다보았다. 숭은 붕대로 감긴 정선의 머리를 바라보며 가끔 눈물을 흘렸다. 이따금 정선의 핏기 없는 입술이 말이나 하려는 듯이 전동할 때에는 여보 네요 하고 불러보기도 하였다. 이따금 정선의 눈이 뜨일 듯 할 때에 숭은 정선이 하고 목이 메었다. 그러나 해가 돋도록 정선은 눈을 뜨지 아니하였다. 아침 9시 눈은 개고 유난히 밝은 아침볕이 병실 창으로 비치어 들어왔다. 정선의 창백하던 얼굴은 점점 올라가는 체온으로 또 점점 회복되는 피로 불그레한 빛을 띠게 된다. 강심제 주사는 그치고 링겔 주사를 하였다. 의사는 38도쯤 되는 열은 염려 없다고 숭을 위로하였다.
애초에는 웬 모자도 없는 사내가 차에 치여 죽어가는 시체를 끌고 웬 기생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온 숭은 결코 이 병원에서 환영받을 손님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입원 수속을 할 때 환자의 이름은 윤정선, 주소는 경성부 정동, 남편은 허숭, 직업은 변호사라고 쓴 데서 비로소 불황자가 아닌 줄을 알았고 또 숭의 행동거지가 점잖은 것을 보고 비로소 의사 이하로 다소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웬일이냐 정선이가 차에 친 이유를 묻는 이가 없었다. 조선에 20몇 년이나 있었다는 아이비 부인이라는 늙은 간호부가 정선의 병실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선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비 부인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정선이가 보통과에 다닐 때부터 알게 되었던 것이다. 경성에 온 뒤에도 정선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아이비 부인은 서울에만 가면 될 수만 있으면 정선을 찾아봤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은 다 조국인 미국으로 유학 보낸 아이비 부인은 이 병원에서 간호원장으로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무심코 한 병자로 정선을 보다가 마침내 그것이 정선인 것을 발견하고 정선이 하고 놀라며 숭을 돌아보았다. 이 윤정선이 아니오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하였다. 네, 윤정선입니다. 하고 숭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윤정선이 남편 되십니까? 하고 아이비 부인은 정선과 숭을 번갈아 보며 묻는다. 네, 제가 허숭입니다. 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인,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대단히 놀라고 근심된 모양으로 물었다. 숭은 대답할 바를 몰랐다.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삼각관계라 하는 것이 누구나 이 광경을 본 사람이면 나는 생각이었다. 어젯밤 차에서 그러하였고 병원에서도 그러하였다. 산월이가 들어오는 것을 본 아이비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마땅치 못했다는 듯이 고개를 두어 번 흔들었다. 산월도 숭이가 불편하게 생각한 것을 짐작하고 곧 병원에서 떠나버렸다. 떠날 때에도 마음에는 한량없는 생각을 가졌건만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간단한 인사만 하고 가버렸다. 오정 때나 되어서 정선은 의식을 회복하였다. 정선이 눈에 첫 번으로 뜰 때 그의 눈에 든 것은 물론 숭이었다. 정선의 눈은 숭을 보고 놀라는 듯하였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온 동시에 고통도 더하여 정선은 낯을 약간 찡그렸다. 그러다가 지금 본 것이 과연 남편인가 하고 다시 눈을 떴다. 네요, 네요 하고 숭은 정선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대었다. 정선은 알아보았다는 듯이 입을 벌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곧 고통을 못 이겨 양미간을 찡긴다. 괜찮다고 의사가 그러니 염려 마오 하고 숭은 정선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정선은 숭의 손을 잡고 떨었다. 정선은 용이하게 위험 상태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일으킨 것과 오른편 무릎의 뼈가 상한 것이 아울러 중증인 모양이었다. 정선의 의식은 가끔 분명하였으나 또 때로는 혼수 상태를 계속하였다. 숭의 전보를 받은 유찬파는 병을 무릅쓰고 세브란스의 이 박사를 대동하고 내려왔다가 하룻밤을 자고 올라가 버리고 병원에서는 숭과 유월이가 정선을 간호하고 있었다. 이 박사는 숭을 향하여 뇌진탕은 안정으로 하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다리 상한 것은 X광선 사진을 박아 보아야 뼈 상한 정도를 알겠고 만일 뼈가 많이 상하여 화농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 다리를 무릎마디 위에서 절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병자를 천동할 수는 없으니 2, 3일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숭은 날마다 밤을 새웠다. 정선이가 잠이 든 듯한 동안에 숭은 교위에 걸터 앉은 대로 10분이나 20분씩 졸았다. 밤이면 정선의 고통은 더하는 듯하였다. 두통과 다리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정선은 앓는 소리를 하였다. 이것이 정선의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소리였다.
숭은 무슨 말을 붙이면 정선은 다만 눈을 한번 떠보고 입을 조금 벌릴 뿐이었다. 정선의 유일한 표정은 오직 고통을 못 이겨 하는 표정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서 이 박사가 내려왔다. 정선의 오른편 다리는 마침내 끊어버리기로 결정된 것이다. 나는 죽어요. 하는 것이 정선의 첫 말이었다. 그가 처음 입을 열만하게 된 날, 입원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정선은 남편을 보고 나는 죽어요 하였다. 아니요, 아니 죽소. 의사도 괜찮다는데 마음을 편안히 먹으시오 하고 숭은 정선을 위로하였다. 나는 죽어요. 내가 왜 안 죽어요? 꼭 죽을 양으로 기관차 앞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왜 안 죽어요? 기관차도 나를 더럽게 여겨서 자네 버렸나? 하고 정선을 울었다. 당신이 살아야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구하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하는 생명은 천하지만 일할 생명은 한 나라보다도 귀하고 하지 아니했소. 그런 생각 말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어서 나으시오. 인제는 생명의 위기는 벗어났다고 의사도 그러는데 하고 숭은 가재 조각으로 정선의 눈물을 씻어 주었다. 그 후에도 정선은 정신만 들면 비관하는 소리를 하고는 울었다. 그러할 때마다 숭은 친절하게 위로해 주었다. 내가 살아나면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려오. 이런 말도 하게 되었다. 벌써 다 용서했소.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서 받을 용서가 있을 뿐이오. 이렇게 숭은 대답하였다. 그럴 때 숭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음이 아니나 그 거리낌은 정선에게 대한 긍측한 정에서 눌려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병신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살면 무엇하오 신문에 났지. 이런 말도 하였다. 아직 죽고 산 것도 판정되지 아니한 이때 병신되는 거 남이 흉보는 거, 신문에 나는 것들을 생각하는 여자의 심리가 신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여서 병신이 되기로 무슨 상관이오. 병신도 될 리 없지만 또 신문에 나거나 말거나 남이 흉을 보거나 말거나 그게 다 무슨 상관이오. 내가 당신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 그만 아니오. 일은 모든 것을 이기오. 하고 위로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으나 신문에 난 것은 숭에게도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어느 일보 기사는 분명히 이 박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이 지구 통신으로 온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였고 숭과 정선의 사진을 낸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였고 이 사건의 전말이라는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였다. 그 일보의 기사에 의하건대 허숭은 겉으로는 지사와 군자의 탈을 썼으나 기실은 생마여서 윤참판집의 색객으로 있는 동안에 정선을 후려냈고 정선과 혼인을 한 뒤에도 매양 남녀 관계로 가정 풍파가 끊이지 아니하였으며 다방골 모 여의와도 관계가 있고 마침내 1년이 못하여 살겨울에 농촌 사업을 한다고 일컫고 간 것도 그 동네에 있는 유순이라는 남의 집 처녀와 추한 관계를 맺은 때문이요. 유순의 부모가 죽은 것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유순을 제 집에 데려다 두고 머리 다 느린 채로 접을 삼았으며 또 소송일로 잠시 서울에 올라올 때에도 기생산월과 정을 통하여 아내 정선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정선은 그 반감으로 제동 모 남작의 아들이요 제대 법과 출신으로 역시 생마 이름이 높은 김모와 정을 통하였다. 이 모양으로 지사 허숭의 가정은 불의의 연애의 이중주로 추악한 형대를 이루었다. 정선이가 절도 자살을 하던 날도 허숭은 기생 산호를 데리고 같은 침대차를 타고 떠났으므로 정선은 질투와 가정에 대한 비관으로 마침내 정부를 데리고 불의 향락의 길을 떠난 남편이 탄 차에 차라리 몸을 던져 죽을 양으로 자동차를 타고 수세까지 따라가 몸을 기관차 앞에 던졌으나 마침 궤도에 눈이 쌓였으므로 수십간 밀려 나가고도 생명은 부지한 것이라고 하고 또 목격자의 단무이라 하여 허숭이가 정선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기생산월은 분개하여 개성 역도에서 일장의 희비 활극을 연출하였다고까지 하였다.
숭은 이 신문을 정선에게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나 신문에 낫느냐고 정선이가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은 하였다. 아무려나 이 신문이 온 뒤로는 다소간 회복되었던 병원 내의 허승 부처에게 대한 존경도 다 쓰러지고 사람들의 눈에서 마다 조롱과 천대의 눈살이 흐르는 듯하였다. 그러나 허승에게는 이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니었다. 그보다도 만일 이번 불행이 새 기원이 되어서 정선이가 다리 하나를 끊더라도 머리에 흠이 나더라도 좋은 아내가 되어주기만 하면 도료 행복이라고 생각하였다. 오직 미안한 것은 유순이었다. 가명이라고 하면서 기실 본명을 쓴 것이 미웠다. 이것이 얼마나 유순의 일생에 큰 타격을 줄 것인가. 숭은 유순을 집에 데려다 둔 것을 후회하였다. 살려올 동네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숭은 맹한가비가 다행히 무죄가 되어 추록을 하면 그와 유순과를 혼인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상고가 기각될 줄을 잘 아는 숭은 유순을 어찌할까가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선이가 병이 나서 숭과 같이 살여울로 가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염려 마오. 우리 둘이 일생에 서로 잘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이뤄가면 지금 무슨 말을 듣기로 어떠오. 이것이 다 우리 행복의 걸음으로만 합시다. 하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그 위로가 정선을 안심시키지는 못하는 모양이었다. 다리를 자른단 말은 차마 숭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머리에 흠이 생기는 것만도 병신이 되는 것으로 아는 정선이다. 그만한 병신으로도 살기가 싫다는 정선이다. 만일 다리를 잘라버린다면 어떻게나 놀랄까 슬퍼할까 하면 차라리 알리지 말고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의사도 만일 정선을 좀 더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였을 법도 하지만 아주 고약한 것들로 갑을 쳐놓은 터이므로 다시 물으려고도 아니하였다. 수술실의 준비는 다 되었다. 신문 기사를 보고 화를 낸 윤참파는 수술한다는 숭의 편지를 받고도 답장도 아니하고 죽어도 모른다고 집안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이리하여 한 사람의 전하에 오직 한 사람분의 동정을 받으면서 정선은 수레에 실려 수술실로 옮겨졌다. 정선은 다친 무릎을 약간 째는 것으로만 알고 수술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수술대에 처음 오르는 정선에게는 여러 가지 무서움이 있었다. 간호부가 하얀 헝겊으로 눈을 싸매어 수술실에 흰 천장과 곁에 선 사람들이 안 보이게 될 때 정선은 죽음의 그림자가 곁에 선 듯함을 깨달아 몸에 소름이 끼쳤다. 간호부들이 정선의 옷을 벗길 때 정선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굽으려 하였으나 물론 다리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정선의 몸은 아주 알몸이 되었다. 정선은 흰 옷을 입고 방수포 앞치마를 두른 의사들이 소를 가지고 손을 씻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수치를 깨달았다. 그러나 어떤 손이 두 발목을 무엇으로 삐끌어 맬 때 그러한 수치의 정도 쓰러지고 오직 절망의 둔한 슬픔이 발로폰 주사에 마취하고 남은 의식을 내리누를 뿐이었다. 전신에 무슨 선뜩선뜩하고 미끈미끈한 액체를 바르고 무엇으로 문지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냉혈 동물의 몸에 살에 닿는 듯이 불쾌하였다. 하느님 하고 정선은 속으로 불렀다. 한없이 넓고 차고 어두운 허공에 저 한 몸이 벌거숭이로 둥실둥실 떠서 저항 없이 가는 듯한 저를 의식할 때 정선의 정신은 하느님하고 부르는 것밖에 다른 힘이 없었다. 딸그락딸그락 사르릉 사르릉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유리판 한 탁자 위에 수술에 쓰는 메스들을 늘어놓는 소리일 것이다. 그 백통 빛날들 정선은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작정인가 하고 정선에게는 의심이 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 몸은 어찌하든지 정선은 반항할 힘이 없음을 깨달았다.
머리맡에 사람이 가까이 오는 모양이더니 코 위에 무엇이 덮이고 온도 낮은 액체인지 기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무엇이 입과 코와 목과 뱃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듯한 감각이 생겼다. 그것은 일종의 향기를 가진 냄새였다. 클로포롬 에테르 하고 정선은 몽혼약의 이름을 생각하였다. 몽혼은 심히 무섭고 불쾌한 일이었으나 그렇다고 반항할 수는 없었다. 되는 대로 되어라 하고 정선은 맘 놓고 숨을 들이쉬었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다행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였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보시오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김 의사의 소리였다. 조금도 동정을 가지지 아니한 소리였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정선은 하라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웠다. 정선은 마음이 괴롭고 슬펐다. 이런 때 남편의 소리가 들리고 손이 만져졌으면 어떻게나 좋을까 하였으나 제 두 손을 잡은 이는 남편은 아니었다. 맥을 보는 의사의 손이었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정선의 소리가 숭의 가슴을 찔렀다. 그 떨리는 소리, 울음 섞인 소리는 숭으로 하여금 곧 수술실에 뛰어들어가서 정선을 안아내오고 싶은 마음을 내게 하였다. 사랑의 무한, 아니 왜 내가 그같이 못하였던고 하고 숭은 후회하였다. 정선의 다리를 끊는 것이 저리고 숭은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그렇게 병신이 되기를 싫어하는 정선의 다리를 끊인 줄을 아는 때의 정선이의 슬픔, 끊인 다리로 남의 앞에 나설 때의 정선의 괴로움, 그것을 생각할 때 숭은 뼈가 저렸다. 극진히 사랑해 주자. 이제야 말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자. 이렇게 숭은 다시금 맹세하였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소리도 이제는 아니 들렸다. 다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버스럭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정선의 하얀 다리 바로 무릎 위에서 이 박사의 손에 들린 백통 빛나는 칼이 한번 뜩 건너갔다. 빨간 피가 주르르 흘러나와서 하얀 살 위에 흐르려는 것을 간호부의 손에 들린 가재로 쉴 새 없이 빨아들인다. 칼로 베어진 살은 역시 백통 빛나는 집게로 집어 좌우로 벌려놓고 혈관을 골라 졸라매고 그리고는 골막을 긁어 제치고 또 그리고는 톱을 들어 다리뼈를 자른다. 스르륵 스르륵 하는 톱질 소리가 고요한 수술실 안에 꽉 찬다. 톱이 왔다 갔다 스르륵 소리를 낼 때마다 정선의 다리는 경련을 일으키는 모양으로 떨린다. 그리고 정선은 아프다는 뜻인지 싫다는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댄다. 이따금 소리를 버럭 지를 때도 있으나 특별히 아픈 줄을 아는 때문인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맥을 보는 의사는 입술을 떨면서 맥을 세웠다. 간호부들은 의사의 이마에 땀을 씻으라 가제를 주어 섬기라 바빴다. 그러나 소리는 없었다. 의사들은 마치 눈과 손만 가진 사람인 듯하였고 간호부들은 마치 귀와 눈만 가진 사람인 듯하였다. 의사의 눈치와 외마디 소리에 기름 잘 바른 기계 모양으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였다. 쉴 수 없이 빨리빨리 이밖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턱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정선의 다리가 뚝 떨어졌다. 아직도 따뜻하고 아직도 말락말락한 다리다. 간호부는 무슨 나무 조각이나 들은 것 같이 그 떨어진 다리를 들어서 금속으로 된 거단 접시 같은 것 위에 올려놓았다. 무너진 다리에 붙든 발가락들이 가끔 살고 싶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의사는 집게로 집어서 끝.